자, 이제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시이행 항변권 현재 첫 번째 성립 요건을 보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채무의 내용이 변경됐다고 나오죠. 근데 동일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 원래는 목적물 인도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매도인 측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목적물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돼버리는 바람에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채무가 모습을 바꾼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전문용어로? 변경이라 그래요. 자, 이런 걸 변경이라 그래요. 변경. 네? 발생 변경 소멸할 때 그 변경이에요. 변경. 자, 원래는 목적물 인도 채무였죠. 인도 채무. 자, 원래는 목적물 인도 채무였는데 이 채무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손해배상 채무요.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변경됐다는 거죠. 자, 그럼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하고 동시이행관계가 존속입니다. 어차피 연장선으로 보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약정을 통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약정을 원인으로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는 동시이행 항변권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별개의 약정 안 돼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당사자가 변경됐어요. 당사자는 바뀌었는데 채무의 동일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시이행 항변권 역시 행사 가능합니다. 자, 그 예가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뒷페이지 보시면 매도자 갑의 매수자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 채권자 병에게 이전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 일단 매매 계약이 있었겠죠. 자, 요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매도인 갑에게 을을 상대로 해서 대금을 청구,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거든요. 갑에게 채권이 있다. 매도인 측은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갑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병이 요 채권을 압류한 거죠. 채권을 압류했고 갑한테 받을 돈이 있었나 봐요. 자, 그리고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병이 가져왔다. 너 돈 없으면 채권이라도 가져와라.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병한테로 넘어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동일성 인정돼야 안 돼요? 채권의 동일성. 인정된다는 거죠. 채권이 그대로 넘어온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자, 병이 그러면 돈 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돈 달라고 누구한테 청구? 을한테. 야, 돈 줘. 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을이 이러겠죠.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선생님. 아니, 내가 이 채권을 내가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돈 주면 돼. 이때 을이 이러는 거죠. 선생님. 갑이 지금 현재 나한테 물건을 넘깁니다. 물건을 안 넘깁니다. 예? 물건을 안 넘깁니다. 자, 갑이 나한테 물건을 안 넘기니까 나도 돈을 줄 겁니다. 이행을 거절할 겁니다. 거절할 거라고요. 즉, 을이 갑이 아닌 제3자 병 상대로 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거 행사할 수 있다는 거,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생각나죠. 그죠? 물건을 안 넘기니까 나도 돈 안 줘, 요거. 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자 을은 매매 당사자 갑이 목적물 인도를 하지 않으면 제3자 병의 매매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6번이요. 부수적인 거. 부수적 채무 위반 가지고는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주된
채무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 나오듯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요거를 가지고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아니고요. 자, 내려가서 이제 두 번째 성립 요건입니다.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상대방의 채무가 반드시 두 번째 성립 요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는 건 계약 당사자 중에서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자다.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왜 행사 못하는 거죠? 네가 먼저 해야 되니까. 야, 네가 먼저 해야 돼, 먼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항변권을 행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셔야 되니까. 즉,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서 예외가 있죠. 자, 선이행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외적으로는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외적으로도. 자, 예외적으로 항변권 행사 가능한 거 첫 번째 예외는 불안의 항변권이죠.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죠. 상대방 신용 상태가 너무나 악화가 돼서 내가 채무 이행을 해봤자 나중에 문제 생길 게 뻔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선이행 의무자라도. 자, 그리고 예외 두 번째가 이거죠. 이를테면 매매계약 매수인 측에서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었는데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결국 잔금 지급일이 돼버린 거죠. 그럼 잔금 지급 일자가 됐다는 거는 결국 지체 중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항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외라고 돼 있는 데서 기억에 불안의 항변권 확인하시고요. 그럼 니은에서 선이행 의무자가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가 도래했을 때 여기서 지금 상대방 채무가 도래했다는 것이 잔금 지급일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립 요건 내려갑니다. 둘 다 제공이 없는 상태인데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먼저 하셨다는 거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이요. 둘 다 이행 제공이 없는 상태. 둘 다 안 하고 있을 때. 이때 동시 이행 관계가 성립하고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방이 한 번만 제공해서 상대방 수령지체 빠지게 한 거죠. 그러면 이행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제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 그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의 항변권이 있는 거, 없는 거? 네? 상대방의 항변권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했던 사건이 밑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죠. 네? 이행 제공하고 이행 제공을 중단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갑하고 을이 있을 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 측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 채무가 있죠. 서류도 갖다 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금을 지급해야죠. 대금을 지급하셔야 할 채무가 있다. 네, 둘 다 이행을 하셔야죠. 근데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을도 이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둘 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안 하고 있으면 이 관계가 무슨 관계? 둘 다 안 하고 있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죠. 그럼 둘 다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잘못이 없는 거죠. 둘 다 잘못이 없어요.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책임이 없어. 둘 다 똑같죠. 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이 집안이 완전 그냥 저기 개판인 거죠. 완전 그냥 뭐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그럼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좀 해라 좀 이렇게. 그럼 난 안 할 거다. 그러면 안 할 거다 그럼 나도 해야 안 해요? 나도 안 한다고. 둘 다 안 한다고요 그러면. 에? 무슨 관계라고 이게? 이게 동시이행 관계라고 이게 동시에. 둘 다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럼 둘 다 책임을 안 진다고. 둘 다 책임을요. 그러니까 야 빨리 좀 해라. 빨리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너 빨리 안 할래? 빨리 안 할래라고 정당하게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은 뭘 하셔야 돼요?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고요. 이행 제공을 하면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디에 빠져요? 이행 지체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행 제공을 했다. 나는 이행을 했는데 이 양반아 나는 이행을 너는 안 하고 있네.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생긴다고. 할 말이 생긴다. 그럼 갑은 할 말이 없어진다고요. 그럼 상대방에 항변권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네. 항변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 을이 이행 제공을 한 번 했죠. 한 번 했습니다. 근데 한 번만 이행 제공했다는 거는 이행 제공을 하셨다가 이제는 이행 제공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치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다 보니까 결국 어지르는 사람하고 치우는 사람이 있을 때 결국 최종 승자는 어지르는 사람이죠. 그 싸우다가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치우다가 이제 안 치우는 거죠. 이제 나도 모르겠다. 자포자기 되는 거죠. 그럼 이행 제공을 이제 안 하시면 한 번 했지만 이제 안 하시니까 다시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도 결국 안 하게 됐고 갑도 결국 안 하고 둘 다 안 하는 상태가 이제 됐으니까. 그러면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항변권이 있는 거 항변권 없는 거? 항변권 있는 거. 네? 항변권이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 포기하지 않고 주말 내도록 대청소를 했습니다. 주말 내도록.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네? 악에 바치는 거죠. 온 서랍 다 열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네? 어지르는 자와 치우는 자.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어지르는 게 아니에요. 세 명이 어지러요. 세 명이. 애들하고 다 같이. 저만 치우고요. 저 내려갑니다. 자, 1회만 이행 제공해서 상대방 수령지체에 빠졌는데 자, 문제는 그 후 일방이 이행 제공을 중단했어요. 더 이상은 이행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령지체에 빠졌던 상대방에게도 수령지체 과거에 한번 빠졌던 그 상대방에게도 항변권이 생기는 거죠. 항변권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제는 둘 다 하니까 둘 다 안 하니까 이제 둘 다 안 하는 상태가 됐으니까 똑같은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표에서요. 오른쪽 칸에 수령지체에 빠졌던 자도 매도인 측에서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항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의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즉 항변권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효과로 갑니다. 효과 첫 번째 보시면 버틸 권리죠. 연기적 항변권. 상대방이 줄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버티는 게 항변권이다. 자, 근데 양화로 2번하고 3번에 보시면 소송 제기 전과 후로 나눠져 있죠. 일단 소송 제기 전 같은 경우는 항변권을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안 해도 돼요? 에? 주장해야 주장 안 해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 이분이 이제 주인이죠. 집주인. 임대인. 에? 그리고 이 을이 세입자.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임차인.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 임대차가 종료됐으면 이제 아름답게 보증금을 빼주고 갑은 보증금을 빼주고 임차인은 이제 집을 반환을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면 되죠. 아름답게. 근데 만약에 할머니께서 보증금을 안 빼주시면
보증금을 안 빼주면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항변할 수밖에 없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금 받을 때까지. 그럼 보증금 줄 때까지 집 비운다, 집 안 비운다? 집 안 비운다는 거, 집 안 비운다. 할머니가 찾아오잖아요. 할머니 찾아오잖아요.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야, 방 빼라. 방 빼라 이러는 거죠. 방 빼라. 그럼 여기서 을은 항변권을 주장을 해야 된다, 굳이 주장 안 해도 된다? 에? 주장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때 을은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오케이 라고요. 말 안 해도. 아니, 왜냐면 갑도 안 하고 을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명시적으로 저 지금 항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 하셔도, 항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 하셔도 그냥 이 관계 자체가 무슨 관계다 지금? 동시이행 관계. 말을 안 해도 된다고요. 할머니가 문 두드리면 문 열어줘야 돼요? 문 안 열어줘도 돼요? 열어줘야 된다? 문 안 열어줘도 된다? 안 열어줘도 된다고요. 할머니가 빨리 방 빼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답을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된다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시이행관계가 자동으로 성립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임대차는 종료가 됐는데 갑도 채무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을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 안 해도 오케이라는 거죠. 이게 소송 전이요, 소송 후요? 이게 소송 전이, 소송 전. 소송 전에는 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소송 후죠, 소송 후. 만약에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했으면, 자, 할머니가 결국 참다 결국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 빨리빨리 반환하시라고.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땐 소송이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판사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판사님이. 판사님 물어봅니다. 너 왜 반 안 떼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때 을은 답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때 답을 하셔야 됩니다. 판사님은 내용을 모릅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소송 후 같은 경우는, 소송 전 말고 소송 후 같은 경우는 이때는 말 안 해도 오케이가 아니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당사자가 반드시 원용해야 됩니다. 원용.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장을 해야. 자, 그래서 소송 전 같은 경우는 항변권 존재만으로도 행사를 하고 있지 않아도 지체 책임이 면제가 되는데, 자, 밑에 양괄호 3번에서 소송 제기 후는요, 후. 동그라미 2번이요. 일방이 방어권 행사 안 하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양괄호 4번을 확인합니다. 항변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왜 진행해요? 기다리는 거니까. 기다리는 거니까. 양괄호 5번. 자동 채권 상계할 수 없다. 자동 채권 상계할 수 없다. 좀 어렵습니다. 자동 채권 상계. 상계가 뭐죠, 상계? 퉁치는 거죠? 그거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자동 채권 안 된다고. 상계 안 됩니다. 안 된다. 자, 어떤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그러면 갑은 물건을 넘겨야 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죠. 그러면 매수인 을에게는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가 있는 거죠. 채무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을은 갑과
갑과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대금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1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갑과의 사이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소비대차. 작년에 내가 빌려줬던 돈이 있는데, 야, 작년에 내가 너한테 1억을 빌려줬잖아. 1억을.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을이 마침 내가 지급할 대금도 1억이니까 요거하고 뭐 하자고? 퉁치자고. 상계 처리하자는 거, 상계.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아니, 그게 안 된다고. 만약에 상계가 허용돼 버리면 을이 이러겠죠. 야, 물건 넘겨라. 야, 물건 넘겨. 아니, 왜? 너 돈 줘. 작년에 내가 받을 돈이 있었는데, 내가 작년에 받을 돈이. 그러니까 나는 돈을 안 줄 거야. 물건만 넘겨.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매매를 원인으로 갑이 행사할 수 있었던 항변권. 매매를 원인으로 갑이 가지게 되는 항변권이 침해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제멋대로 이렇게 퉁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퉁치지 마라. 아니, 왜냐면 대금 지급 채무는 무엇을 원인으로 생긴 거예요? 매매 원인으로 생긴 거죠. 그리고 을의 채권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했던 채권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약정, 별개 약정. 별개 약정이기 때문에 자기 입맛대로 상계 처리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자동채권 상계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효과까지 해서 항변권 마무리하고요. 이제 효력 파트, 이제 두 번째 쟁점, 이제 위험 부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부담. 자, 일단 위험 부담 법리가 적용되려면, 일단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되려면 일단은 무슨 불능이어야 돼요? 일단은 무슨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이요. 후발적 불능. 자,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면서도 덩달아 더불어서 채무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 채무자의 귀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이랬을 때 위험부담 적용돼요. 이때가 위험부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 후발적 불능이면서 자,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후발적 불능이면서도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을 때,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을 때.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인데 이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으면 이러면은 뭐 어떤 법리가 적용되죠? 그렇죠. 이러면은 채무 불이행이죠. 이렇게 되면 위험 부담 아닙니다. 이러면은 채무 불이행. 자, 그러니까 이렇게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는 채무 불이행에서는 뭐 이행 불능이라면은 최고 없이 해제, 지체면 이행, 최고하고 해제죠. 자, 어쨌든 이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뭐 해제한다거나 해제. 아니면은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근데 채무자에게 반대로 귀책이 없는 경우면 이때는 뭐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해제할게요. 자,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되려면은 채무자에게 뭐가 있을 때만? 귀책이 있을 때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뭐 해제, 손배 청구 그런 거 말고요. 무슨 법리 적용된다고요? 위험 부담이에요. 위험 부담.
이때 채무자는 매도인 말하는 거예요, 매수인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 매도인입니다. 그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그러니까 출제가 될 때,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매매 계약으로 출제가 됐다. 매매 계약으로. 자, 그러면 갑을 매도인으로 물건 넘겨야 되는 매도인, 갑이. 자, 그리고 물건을 사는 을이 매수인일 때 이때 매도인이 채무자라는 거죠. 얘가 채무자, 얘가. 그죠? 얘가 채무자.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얘가 채무자예요. 약속했습니다, 약속.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이 채무자고, 그리고 매수인을 채권자로, 그 반대 측에 서 있는 채권자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매도인, 채무자 측에서 귀책이 있다. 자, 갑이 을한테 넘기기로 했던 것이 주택이었다, 주택. 갑이 주택을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 주택이 멸실됐다는 거죠, 멸실. 근데 멸실됐는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멸실됐기 때문에 무슨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체결하고 나서 멸실됐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갑 지가 잘못해서 멸실시켰다.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채무 불이행이야. 그럼 이행 불능되는 겁니다. 갑이 만약에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갖다 팔아버렸다. 그럼 이중매매 되네요? 다른 사람한테 갖다 팔아버렸다. 그럼 이행 불능이 되지 않습니까? 채무 불이행. 그러면은 을이 갑 상대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 문제는 주택이 멸실됐는데 갑한테 잘못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주택이 멸실된 게 지진 때문이거든요. 지진 때문에 멸실됐거든요. 지진. 자연재해로 멸실됐다는 건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귀책이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때는 무슨 법리가 적용된다?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위험부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이 있고 채권자 위험부담이 있고. 채무자 위험부담은 그리고 채권자 위험부담은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둘의 공통점은 후발적 불능이면서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는 거 없는 거? 귀책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후발적 불능이면서 채무자한테 귀책이 없을 때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험부담 속에 있는 채무자 위험부담하고 채권자 위험부담의 공통점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다는 거죠. 귀책이 없음, 둘 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요? 자, 다시 한번 써보자. 자,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려면은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죠. 자, 일단 먼저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이면서도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을 때 이때 무슨 법리가 적용된다고요? 위험부담 법리 적용된다고.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으면은 무슨 법리가 적용되고요? 채무불이행이요. 채무불이행. 채무자한테 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다. 그래서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될 때 그 위험부담 속에서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위험부담의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가. 자, 먼저 위험부담의 원칙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위험을 부담시킨다고? 채무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겠다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요게 원칙이죠. 자, 그러면 원칙이 채무자 위험부담이니까 예외적으로는 누구 위험부담?
네,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자, 그러면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고,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고, 덩달아 채권자에게도 귀책이 없으면, 그럼 채무자한테도 귀책이 없고 채권자한테도 귀책이 없으니까 이걸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양당사자 쌍방에게 귀책이 없음. 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다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다 하면 주택이 뭐 때문에 멸실됐다? 자연재해가 나오는 거예요. 지진으로, 낙뢰로, 천둥, 번개로, 태풍으로,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보다가 이거 후발적 불능인데 근데 자연재해가 나왔다가 바로 그냥 이거죠. 채무자 위험 부담이네. 아니 왜냐면 지금은 자연재해 때문에 불능된 거니까 채무자한테도 귀책이 없고 채권자한테도 귀책이 둘 다 없다는 거네. 쌍방에게 귀책이 없다는 거네. 이러면 자연재해잖아요. 이랬을 때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아니 그러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건 지금 지진 때문에 멸실된 거니까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갑과 을은 계약은 체결했잖아요. 갑이 주택을 을한테 넘기기로 했잖아요. 근데 넘겨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넘겨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딴 사람한테 갖다 팔아서 불능됐다면은 그때는 책임을 물어야죠. 그거는 채무 불이행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그럼 가서 위로해줘야 돼요? 책임 물어야 돼요? 에? 가서 위로를 해줘야죠. 근데 위로는 해주는데 돈은 줘야 돼요? 돈은 안 줘요? 돈은 안 주죠. 지금 주택이 없는데 돈을 왜 줍니까? 자, 그러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서는요. 결국 날아가 버린 주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양 당사자 둘 다 쌍방이 지고 있던, 그러니까 갑이 지고 있던 채무 그리고 을이 지고 있던 채무, 이 양자의 채무가 전부 다 뭐가 된다? 다 없어져요. 갑의 채무도 없어지고 을의 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지진으로 다 부셔졌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받았던 중도금이나 뭐 계약금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다 돌려줘야죠. 주택을 못 넘기는 상황인데요. 요게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자, 근데 문제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는 귀책이 없는데 문제는 채권자에게는 귀책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채권자에게는 잘못이 있을 수가 있다고, 있을 수가. 아니면은 채권자 측에서 수령을 지체할 수가 있다고, 수령 지체. 계약서 잘 쓰고 나서 이 집을 날려먹은 것이 누구 때문에 날려졌다고요? 얘 때문에. 예? 얘가 이제 담뱃불 안 꺼가지고 불난 거죠. 그럼 그건 네 잘못이나 채권자 잘못. 그러면 채권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때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법리 요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면은 갑이 지고 있던 채무, 을이 지고 있던 채무 이렇게 있을 때 주택은 날라갔으니까 갑의 채무는 없어지죠. 근데 을 네 잘못이기 때문에 을의 채무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갑이 을 상대로 뭐를 청구해요? 이행 청구하는 거죠. 이행 청구. 그죠? 이행 청구하는 거죠. 그럼 집값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집값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책 보죠. 자, 채무자 위험 부담부터 확인합니다. 자, 그 사유는 쌍방의 책임이 없습니다. 둘 다 책임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항상 뭘로 나온다고요?
자연재해로 나온다고요. 둘 다 잘못이 없어요. 자, 그럼 이러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채무자는 목적물 인도 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대금 지급 채무도 덩달아 없어진다. 동그라미 2번이요. 따라서 매도인, 즉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귀책이 있다고요, 지금? 채권자에게 귀책이 있다고요. 이러면은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채무는 소멸하지만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수령지체 중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다. 자, 밑에 내려가서 불능의 체계 정리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탁 잡혀 있어야 돼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먼저 나뉘어지죠. 원시적 불능에서는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원시적 수량 부족은 지금 일부가 불능이라는 거죠. 그때는 담보 책임. 자, 후발적에서 첫 번째입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없다. 이러면은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자, 그 밑에는 매수인, 채권자한테 책임이 있죠. 이러면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는 거죠. 지금 쌍방에게 책임 없는 경우하고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하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다?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다는 게 공통점이죠. 채무자에게는 귀책이 없다. 지금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는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나오는 거는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채무 불이행이라고요. 이행 불능이 되겠죠. 이러면 이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계약법이 문제없이 이제 풀리는 거죠. 이걸 알아야. 네. 안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백지를 줬을 때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사례 형식으로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 할 수 있겠죠? 네, 문제풀이 하면서 연습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확인합니다. 요건 확인하세요. 쌍무계약이고 둘 다 책임이 없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효과 내려갑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쌍방의 채무가 다 없어지니까요. 자, 오른쪽 페이지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매수자가 매도인 상대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죠? 아니, 해제하고 손배 청구 왜 안 되는 거예요? 귀책이 없으니까. 귀책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해제권 행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은 채무자한테 뭐가 있을 때? 귀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채무 불이행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위험부담법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이요. 계약금 돌려줘야 된다. 추가하세요. 중도금도 돌려줘야 된다. 계약금 중도금 받았던 거 돌려줘야 됩니다. 내려가서 2번입니다.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자에게 귀책이 있을 때.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을 때. 내려가서 효과, 채무자는 채권자 즉 매수인 상대로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뭔가 이득을 얻었죠. 그럼 그 이득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나 둘 다 받았던 거를 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돌리주라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거죠. 둘 다 받았던 것들 돌려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는 거죠. 둘 다.
자, 여기가 위험 부담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대상 청구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밑에 3번에 나오고 있죠. 대상 청구권. 자,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가치 변형물의 효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효력 주장하는 거. 그럼 가치 변형물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가치 변형물. 뭐가 떠오르죠? 네? 뭐가 떠오른다? 예, 자, 예를 들면 뭐가 떠오르죠? 가치 변형물? 보험금. 맞아요. 보험금. 물건은 멸실됐지만 보험을 가입해놨으면 돈이 나올 거거든요. 보험금이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수용 보상금 같은 거. 그리고 제3자, 귀책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 변형에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하는 물권자가 효력을 주장한다. 저당권자가 가치 변형물의 효력을 주장한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물상대위라 그래요. 네? 저당권자가 보험금 쫓아가잖아요. 추구표가 있다. 네?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근데 가치 변형물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채권자면 이때는 물상대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대상청구권이요. 자, 이때는 물상대위라고 안 하고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칭이 다를 뿐 가치 변형물에다가 효력을 주장한다 라는 그 취지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은 토지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 토지가 안타깝게 수용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수용돼 버렸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토지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능이라는 거죠. 근데 체결하고 나서 불능이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일단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어요, 없어요? 채무자 갑한테 귀책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슨 법리가 적용돼야 돼요? 채무자한테 귀책 없으니까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돼야죠. 근데 을도 귀책이 있어요, 없어요? 을도 귀책이 없으니까 둘 다 귀책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법리가 적용돼서 자, 토지가 수용된 건 어쩔 수 없고 양자가 채무를 면하고 끝나는 거죠, 원칙은. 자, 근데 을이 가만히 보니까 수용 보상금이 꽤 센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내가 갑에게 토지 대금으로 지급하고자 했던 것이, 약정했던 것이 1억이었는데 토지 수용 보상금이 자그마치 뭐 한 1억 5천 나온 거죠. 겁나 배 아프잖아요. 수용되지 않았더라면 이 보상금은 내 거였죠. 이때 을은 대금 1억을 갑한테 주고, 대금을 갑한테 주고 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을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은 1억을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줘야죠. 양심적으로다가 줘야죠, 그죠? 예. 양과로 2번 해보세요. 계약 체결 후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쌍방 책임이 없으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가 없죠. 왜 물을 수 없어요? 네, 수용이니까. 자, 수용이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뭐가 없으니까? 예,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제, 손배 청구, 아이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런 거 안 된다고. D페이지요. 동그라미 3번. 매수인 측에서 대상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행사 요건 나와 있죠. 일단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채무자가 목적물에 가름하는 이익을 취득을 하셔야죠. 그게 바로 수용 보상금 아니겠습니까? 밑에 줄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으로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구하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 이행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1억 갖다 주고 보상금에 대해서 효력 주장하시라 이 말이죠. 디귿의 효과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다 하면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수용 보상금 청구권 나한테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해서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위험 부담이었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서부터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